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발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예전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 처분 이런 식으로 끝난 모든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럼 둘 다 같이 놓고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는 한번 여야 의원들의 말로 들어보죠. 두 개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부동시 관련된 자료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 같이 열람하는 거, 전제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해서 법무부가 두 개 다 동시에 두 자료를 동시에 갖고 오는 걸로 하자. 박주민 간사는 윤 후보 거만 오늘 열람을 하고 그거는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료 하나만 온 상태인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이행을 해서 가져온 그 자료도 볼 수 없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 서류가 동시에 오픈돼야만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의결한 게 아닙니다. 그날 법사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은 그 오는 자료를 같이 보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지만 두 자료가 동시에 와서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의결한 건 아니었어요. 네,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의 시력 자료는 검사 임용 시의 문제니까 그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출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관련해서는 이거는 경찰 자료인데 경찰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위 소속이죠.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제출한다. 그러면 하나만 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두 자료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료는 개인 정보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서 받아와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에 국회에서 두 당이 합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요구했던 거는 국회법 128조에 따른 자료 열람 요구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원회라든지 간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128조에 따른 자료 요구 권한이 있고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제 4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아닌 이상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해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찌 보면 크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개인정보의 요소에는 아까 말한 부동시에 관한 것도 전과 기록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좀 넓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법에서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열거적으로 수사라든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들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두 조항이 일견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회법과 그 국회 증언 관정에 관한 법률의 종합적인 정신을 보자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의결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거부할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 감독해야 되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로 달란다고 하면은 주긴 줘야 되겠군요. 근데 여야 간사의 말은 두 개를 같은 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동시에 열어보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둘 다 보자는 얘기였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 우리 거는 먼저 열어서 다 보고 저쪽 거는 나중에 늦게 갖고 와서 못 보면 그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말한 거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다툼이긴 한데요. 굳이 이걸 이제 법 조항을 보자면은 128조에서는 의결로, 합의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A라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B 자료랑 같이 공개돼야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의결과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예. 두 자료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속기록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의결과 합의가 각각 A 자료, B 자료 둘 다 보자는 것에 대한 의결과 합의지 예. A 자료와 B 자료를 동시에 둘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합의 의결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A 자료만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회법 128조의 정신은 자료 열람과 요구에 있어 가지고는 의결과 합의를 요청하는 어찌 보면은 국회의원의 그 소위원회라든 그 담당하는 위원회 상임위라든 예. 이 내용에서 그 당사자들이 각 당들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시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오늘도 일단은 갈등이 있다가 넘어가게 이제 수년하기는 했는데 아마 내일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내일에는 다시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생각합니다. 경찰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내일 다시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두 자료의 성격을 이제 여쭤본 것은 뭐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과거에 정말 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한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피선거권 규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에 만약에 어떤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아예 후보가 안 되는 것인지에 예. 관한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예. 이 혐의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역 면탈이 확인되면 후보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병역 면탈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받고 그것이 피선거권 제한 기간까지 해당되는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법률적인 피선거권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범죄 경력과 관련된 기록을 열어봤을 때의 문제도 이미 그게 다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가서 뭔가 문제가 네. 되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는 거군요. 네,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 A, B 둘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오픈되는 것 자체만으로 후보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은 네.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돼 가지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어떤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폐쇄된 채팅방이었는데 거기서 후보들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생산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을 두 단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소위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뉴스들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라고 하죠. 예.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만드는 유포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요. 그것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한 핵심 관계자는 예. 당연히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라는 행위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단체방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지는지는 그건 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해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위 말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공범으로서 관여하고 인지하고 알고서 독려하거나 하도록 했다면은 공동정범이나 혹은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카톡방에 있으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되는가 여부는 예.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된 과정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자기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다가 유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잠깐 명함에 바꿔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행세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은, 조직에 정식으로 속하지 않은 이사였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사로 있었으면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마음대로 하고 수익을 챙길 수 없는데 챙겨갔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걸 다 샀고, 또 어머니 최 씨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것도 40초 만에 다 샀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에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은 내부의 오너라고 할 수 있죠. 대주주인 권 회장도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동원됐던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든 주가 조작은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주가를 만들려고 하는 내부자와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가지고 구체적인 주가 조작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선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내부자의 핵심적인 오너와 그 다음에 선수들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거지는 두 가지 이슈는 이제 크게 주가 조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정 허위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없는 거래를 일정한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고받고 해가지고 어떤 주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소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그 모친 간에도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은 주가 조작에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초단위로 이제 이루어졌던 매매가 부모 자식 사이에 사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은 이 주범이들이 저질러서 기소가 된 주가 조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 조작에 나서거나 아니면 자신이 주가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가 무슨 신약을 개발하거나 우리 회사 무슨 중요 계약이 있는 거를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사라는 게 소위 말하는 등기상 이사였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가 조작과는 별개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